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알아보는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지 전략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나. 그런가요? 예. 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예. 아, 정말 미인이신데 자세도 네. ቍቁ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자세 꼿꼿하다는 얘기 네. 좀 들으는 키네스 편이었고. 펠트로 닮으셨잖아요. 저기서 여기 큰 분위기 웃음 원래 났어.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적응될 것 같아요. 근데 의원이 이제 이미지 전략가가 이제 사람들이 딱 듣기에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맞아요. 뭘까? 라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또 모르는 게 이 분야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이미지 전략가였습니까? 제가 20년을 넘게 이미지 전략을 했는데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드릴 때는 자신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보여지게 하는 것? 네. 그래도 좀 어렵죠. 그 전략을 이제 코치를 받으면 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뭔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매력을 딱 잡아줘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네. 그 이미지가 원하는 바대로 더 보여질까에 대한 것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예. 그 이미지 전략을 사람만 한 것은 아니고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라고 해서 뭐 이런 물건들도 다 브랜드이고 사람도 네. 브랜드라서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랑 참 좀 멀리 살고 있을 것 같은 우리 허위평론가님께 우리 의원님 딱 보고 느낀 그 느낌, 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우선 이지적이다. 이지적이다. 그런 네. 느낌이 딱 들고요. 들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괜히 함부로 말 잘못 걸면 혼날 것 같다. 약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지적인 이미지의 반대편에는 사실 좀 범접하기 어렵다. 어려운.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양면으로 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우리 권진영 씨는 이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고 저는 이지적이어도 참 그래도 이지적이다, 쉬워 보인다 이게 있는데 이게 진짜 리얼 이지적인, 찐 이지적인.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 26개국에서 공식 인정하는 국제 자격증 CIM. 네. CIM 뭔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CIM. 들어봐요. 설티파이드 이미지 그 뭐죠? 마스터. 저한테 설티파이드 이미지 물어보셔서 마스터.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게 국내 최초라면서요. 네, 국내 최초로 받았습니다. 와, 네. 정말 이지적이시네요.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네. 또 궁금한 거는 2016년 45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시기에 네. 그걸 어떻게 맞추셨는지 맞추셨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맞췄어요. 그래요? 이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혹시 점도 쓰신 건 아니시죠? 주변에서 많이 그러더라고요. 돗자리 깔라고. 예, 그 이미지 전략가 중에 저는 PI를 전공한 건데 PI라는 게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PI를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BH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제대로 모셔서 제대로 이제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PI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이든 다른 그 선진화된 정치가 선진화된 곳에서는 어디서든 하고 있는 직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예,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 2015년도에 워싱턴에 가서 분위기 파악을 했었습니다. 5월 정도에 저희가 컨퍼런스가 있었어서 다행히 현장에 직접 가서 그 힐러리 캠프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막 방법을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미 다 차 있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가장 인기가 없는 트럼프한테 좀 가서 한번 그래도 거기서라도 일을 해볼까 했는데 거기는 또 그때부터 전략이 확실히 세워져 있어서 이제 제가 현장 캠프에서 일을 못하니 그러면 2016년도 현장을 같이 다녀봐야겠다. 그 대중의 느낌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대중들을 막 끌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래서 11월에 이제 대선 치르기 하루 전에 제가 원래는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고 기사 보도자료 막 뿌려보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기자분들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다 그랬었어요. 말렸군요. 네. 그때 뿌리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대박인데. 다들 힐러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 돼서 제가 저의 SNS에만 올렸어요. 분석한 것과 이러이러해서 한 1, 2% 차이로 트럼프가 될 것이다. 했는데 됐잖아요. 네, 그 뒤부터 이제 좀 저를 대하시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그 매뉴얼에 넣으셨다는 거니까 분석 틀이 네, 있으신 분석 거고. 틀을 제가 2012년 대선 때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맞췄어요. 우와, 그래서- 대단하시다. 네. 다음 대선에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이틀. 네. 예. 제가 좀 약간 버전업을 했거든요. 예. 해보려고요. 저는 의원님을 2018년에 네. 그 남북 정상회담 때 특별 생방송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네네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행동 패턴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러한 제스처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뭘 전공하셨지? 반상?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지 전략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를 이지적으로 하는 저분의 말이 진심일까?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듣고 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네요. 진짜 너 지금 얘기하시는군요.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의원님이 또 얘기하실 것만 같아서 괜히 이렇게 몸가짐을 그러니까. 일부러 좀 꾸리게 되는데. 방송 끝나고 좀 여쭤봅시다. 우리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물어봐야겠다. 네. 그럼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좋은 이미지를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이미지를 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싶거든요. 좋은 이미지 지금 충분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시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분들이 옆에 많으시죠. 네. 예, 좀 만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게 또 저의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친구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친구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있는 거죠. 네. 의원님하고는 이 PI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본연의 우리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이 이제 인재 영입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인재영입위원장께서 예. 이제 의뢰가 있었어요. 인재영입에 동참해달라.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을 이제 거절을 했는데 예. 저희 회사로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설득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설득해 주셨던 게 제가 이 당에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네.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있고 우리에겐 지금 이미지 변신이 너무 필요한데 네. 너무나 반성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나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들 당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새롭게 태어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울컥울컥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눈빛의 진정성이 좀 느껴졌고요. 며칠 뒤에 제가 응하고 인재 영입이 됐고요. 그 인재 영입된 후에 이제 비례대표 할 때 또 이렇게 번호를 주셔서 여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국민의 한 입장으로서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주 싸우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미지 전략가로서 이런 좀 이미지를 어떻게 좀 만회를 하면 좋을지. 맞아. 정치인 이미지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또 싸워? 막 이럴 때 맞아.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패널하면서 네. 저분들은 왜 맨날 저렇게 싸울까? 일은 하나, 불만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싸운다라는 게 뭘까 했더니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싸움이라는 게 그냥 저도 민주당이라던가 정의당하고 친한 분들이 많아요. 네. 방송하면서도 뵙고 그럼 보면서 막 인사하고 막 얘기할 때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공수처법 이거에 대해서는 좋을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죠, 네, 서로. 그러니까 이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싸운다라는 게 서로 설득하느냐라는 것의 문제일 텐데 어떻게 다르게 싸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몇몇 젊은 초선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존의 문화에 또 길들여진 또 이게 문화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좀만 가져주시면 네. 저기도 그래도 좀 볼만하게 싸우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은아 드디어. 의원님이 네. 참 여기까지 오기 힘드네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골라주신 인생책이 개토의 주인이라는 책입니다. 네. 예. 이 허위평론가 우선 이 네. 책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제목에 개토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아, 네. 이 개토가 매우 익숙한 말인데, 유대인들을 그렇죠? 격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네. 유대인들이 계속 서구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왔는데 네. 말하자면 개토라는 말이 소외받은 자들의 장소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개토의 주인은 누굴까? 보면 여기에 고양이가 고양이. 있죠. 그리고 밑엔 개가 개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개토라는 곳이 여기에서는 반려동물들,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우화소설인 거예요. 예. 여기에 나오는 개는 덕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덕근이는 원래 인간에게 이제 키워지다가 이 부부가 로또 당첨이 된 거예요. 아, 해피리면 로또. 그러면서 덕근이를 버립니다. 왜 부자가 되는 것과 반려동물을 버리는 게 일치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덕근이를 공원에 데려다 놓고 기다려라는 말을 한마디 남긴 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에는 이제 칠백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그 고양이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고양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백이와 덕근이가 만나게 되면서 네. 서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리를 규합하게 돼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덕근이파 그리고 칠백이파 이게 무슨 야인시대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원래는 연합파였습니다. 근데 서로 이념이 갈려요. 기념이 갈려가지고. 네, 덕근이 같은 경우는 나 인간에게 버림받았어. 인간과는 공존이 안 돼. 인간을 공격하는 쪽으로. 원래 우직하던 방향을 사람이 한 번 또 돌아서면 이게 또 맞아요. 칼가. 근데 이제 칠백이 같은 경우는 인간과 그래도 우리 화합하며 살아야 돼. 인간이 또 알고 보면 괜찮은 면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유아파의 유아파. 정책을 쓰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그 23일간의 일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개토의 주인.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더 끈! 얘는 끊겠다. 그리고 700 베풀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름에. 그렇네. 이미 그 덕근하면 왠지 좀 우직하고 기다려 네. 하면 끝까지 기다릴 것 그럴 같고 것 이런 같아요. 네.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고르셨을까? 저는 지미준이라는 작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네, 청년 작가입니다. 더구나 이게 첫 책이던데요? 네네. 제가 인생이 바뀌고 나서 만난 책인데 새롭게 내 인생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딸, 또 다른 가족이 이제 9살 쫑이하고 또 4살 몽이라고 우리 반려동물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제도 한 12시 반 퇴근했거든요, 밤에. 가도 이 아이들은 막 꼬리치면서 그렇죠. 네, 저를 맞아주잖아요. 엄마 이러면서. 그럴 때 진짜로 막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내 반려동물에 대한 책이라. 근데 이 책이 처음에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감성 동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성 동화가 마지막에 이제 그 잔혹 동화로. 잔혹 스릴러로 잔혹 스릴러로 이제 바뀌어서 좀 이제 예. 슬펐어요. 이제 슬프긴 했는데 관점이 많이 달랐다. 그래서 그 생각의 전환점을 갖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 또 내 반려동물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반려라고 하는데 이 반려동물과 인간이 정말 어떻게 화합을 해야만 진짜 유토피아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스릴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개 입장에서 바라보는. 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네. 아 내가 이런 아픔을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예. 들고 정치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 사람이 몇 개월 지나니까 제가 국민으로 정치인을 바라봤을 때 그 관점을 좀 잃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도 또 그 다시 생각도 한번 또 다시 한 번 더 하게 환기시키죠. 되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 진영 씨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 있습니까? 반려견을 저희 집에서 키우고 싶다가 예. 시댁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결혼도 있는데 하셨어요?
예. 이 얘기 들으려고 꼭 나중에 얘기해. 꼭 이 얘기 듣는 거 취미예요. 신그림이지. 의원님 갑자기 결혼도 하셨어요? 아, 난 진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40대입니다. 그래서 그 네. 40대가 아까 그 40대 녹화 전에 말씀하시는 그 40대가 무슨 40대인지를 궁금했는데 너무 어려 보이죠? 제가 벌써 40대예요. 제가 예전에 TV로 봤을 때 완전 아기 때 봐서 그런가 봐요. 제가 벌써 이제 20년 차가 되거든요. 하긴 네. 그죠. 나도 그렇게 나이를 먹었으니까. 곱게 늙었죠? 예. 권진영 씨 너무 너무 떠나세요. 즐긴다. 아니. 진짜 완전.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개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쁜데도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왜냐면 너무 먹는 걸 밝혔으니까 아유 네 식비 감당이 안 돼 막 걔한테 이러다가 때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싸고 막 이러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너무 많은 기쁨을 주긴 하더라고요. 우리 허위평론가 혹시? 예, 제 동생이 토리라는 푸드를 키우고 있는데요. 예, 동생이 키우지만 온 가족이 함께. 그렇지. 예, 뭐 손이 지금은 제 막내 여동생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토리만 떠오르면 괜히 이렇게 입가에 얼굴에, 미소가. 미소가 흐뭇하게 지어지고요. 저도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토리가 먼저 막 달려나와요. 그러면서 막 안깁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뭐라고 이렇게까지 잘해줘. 제가 괜히 겸손해지고요. 도대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래서 간식 많이 주다가 또 돼지되고 개껌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카군요, 조카.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과연 이 반려동물의 시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 이야기로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면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가족 혹은 장난감. 이거 왠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한데 허위평론가가 정리를 해주셔야죠. 예. 네, 이 책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덕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덕근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소설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엄마 아빠에게서 환희의 호르몬이 폭발한 날은 텔레비전에서 공놀이가 막 끝난 때였다. 네. 숫자가 쓰인 색색의 공들이 투명한 통 안에서 정신없이 굴러다니다가 7개를 토해냈다. 엄마 아빠는 폭발한 호르몬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기라도 하는 듯이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다. 덕근도 그들의 환희의 갓에 함께 소리를 질렀다. 다음 날 쌓여있던 상자들이 밖으로 나가고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아침. 엄마 아빠는 덕근을 공원에 두고 떠났다. 왜? 그 덕근이 입장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데 어떤 애견 카페를 가갖고 얘가 막 신나가지고 흥분해갖고 친구들하고 놀 생각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믹스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된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믹스견이 아닌 뭔가 순종을 소유하고 싶은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 가족이 아니라 장난감으로 본 거죠. 이 책의 에필로그 부분에 뭔가 주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반려라는 말이 너무도 쉽게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세상이다.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 되는 동무다. 짝의 사전적 의미는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어울려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소유, 소속, 일방적 관계를 암시하는 해설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동물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의원님께서도 한 구절 좀 덕근이가 기다려라는 주인의 말을 믿은 개잖아요. 그때 그 심정을 책 내용에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근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700의 말을 듣고 나니 왜 엄마 아빠가 자신을 이 공원에 두고 며칠째 돌아오지 않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맹목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개념도 그 뒤에 숨어있는 목적을 알고 나니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 덕근은 아직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덕근을 버렸다. 양쪽 모두가 욕구를 충족시킬 도구를 잃었다. 주인은 더 이상 덕근을 귀여워하지 않았고 덕근은 더 이상 충성할 대상이 없었다. 관계는 끝난 것이다. 그런데도 덕근의 마음은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길들여진다는 거. 맞아. 너무 슬프다. 저 이 영화 언더독이라고 아세요?
언더독, 예. 예, 그 언더독이랑 이 앞부분이 완전 흡사해요. 그래요? 거기에서 기다려 하면서 애를 산에다 갖다 버리는데 이만한 그래도 개 사료 있잖아요. 한 푸대랑 개를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그 사료 먹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어떤 마지막 양심 같은 거. 네네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짠하죠. 그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개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의원님들 뒷조사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반성하는 의미로 네,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농림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유실 유기동물 자료 10년치를 확인을 해봤는데 지난 10년간 우리가 버린 것으로 공식 등록된 동물이 바로 놀라지 마세요. 94만 7,098마리였습니다. 거의 100만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유기동물 13만 3,515마리가 등록돼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올 들어도 9월까지 10만 마리를 넘겼기 때문에 최다 발생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해요. 의원님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은 있는데 뭐 무선 식별 장치로 동물 등록하는 것도 있고 한데 있어요? 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무선 식별 장치로 등록하지 않으면.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동물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지만 실제 부과하기는 어려운 거죠. 좀 더 강한 벌금형이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벌금을 내라, 규제해라 이렇게 가족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먼저다. 우선 첫 번째는 맞아요. 내가 동물을 산다라는 느낌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을 진짜 입양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반려동물을 모셔와야지. 모셔와야지. 네, 모셔와야지. 이쁘니까 사자 이렇게 싼값에 막 산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고 진열되어 있는 거 보고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 예를 들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입양할 때 그 입양할 부모를 네네네. 심사하고 예, 맞습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입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패시아는 네. 아예 없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쪽으로 좀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쫑이 9살 딸을 입양할 때 그런 절차를 가졌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미리 이렇게 찜하고 지켜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몽이는 쫑이가 낳은 아이거든요. 딸이 낳은 아들이니까 제가 벌써 할머니예요. 할머니이긴 한데 저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우선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기견이 되는 경우는 내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장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장칩이나 뭐 이름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독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도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독려와 그다음에 그런 이벤트를 좀 많이 해서 홍보를 해서 유기견이든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걸 좀 더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진짜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반려인들은 그 내장칩을 심었을 때 100% 잘 작동할지 의심부터 한대요. 그리고 혹시 아플까 봐. 안에 내 몸에 넣는 거니까. 내 몸에 여기 침 넣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예, 걸리적거리고 막 왠지 나를 그래서 너무 걱정하는데 이분도 똑같아요. 의무화를 하기 전에 안내를 먼저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착 권고를 한 다음 차근차근 그 부분을 마련을 해 나가면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로 비용을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좀 더 그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예.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유기견이 많아지는 걸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10년간 유기된 그 동물이 94만 7천 마리 중에서 질병이 있는 친구들이 24만 3,005마리. 그러니까 4마리 중에 1마리꼴로 이렇게 좀 병든 채 구조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면서 가장 큰 부담이 병원비, 맞아요. 진료비가 좀 많이 부담스럽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또 굉장히 크고 뭐 깜깜이 진료비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고 근데
왜 이럴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쭝이 몽이 어머님이시죠? 네, 쫑이몽이. 쫑이몽이 어머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수의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을 사치제로 구분이 돼 있어요. 반려동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한 게 사치품의 부가세까지, 부가가치세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 좀 상당히 이제 비싼 거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A곳, B곳, C곳이 다 값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치제로 분류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요즘에 1인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는 반려동물로 함께하는 거라 자율 경쟁을 하게 했던 게 그렇게 하면 경쟁을 하면서 단가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분들끼리 담합이 돼버려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표준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한 제가 법률을 우선 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동물복지 현주소. 네. 이 동물복지 현주소가 어디 있는 겁니까? 네, 그 현주소라 하면 당연히 좋지 않은 거겠죠.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덕근이 버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인간이 내민 육포 한 조각으로 이끌려간 곳이 바로 식용견 농장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네.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식용견 농장에 대해서도 지미준 작가가 뒤에 쓰고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친지가 생계를 위해 운영했던 식용견 농장을 처음 보게 됐다. 친지는 보기 좋은 풍경도 아닌데 무엇을 굳이 보려 하느냐 하며 처음엔 나를 말렸다. 불법화가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논쟁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개뿐만 아니라 동물 자체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네요. 사실 그 동물복지 저는 꼭 계란 고를 때 동물복지 유정란을 계란 몇 개 덜 먹고 네, 그 네. 내가 이 돈을 좀 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할래요. 따라쟁이. 칭찬해 주시고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잘했죠. 네네. 조사를 해봤는데 네. 네. 그 대형마트 통계에 따르면 그 올해 2020년도 2월, 3월에 닭고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를 했대요. 그래요? 네, 닭고기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닭고기는 30% 이상 판매가 늘었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소비자들이 진짜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네. 따지신다는 거예요. 따지는 이제. 거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올해 6월 16일부터 네. 7월 16일까지 동물복지 식품에 대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9% 정도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골라 드시는 거죠. 여기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 의원님 별명 있으세요? 제 별명은 학생 때는 허돼지였어요. 돼지. 허돼지요? 네, 잘 먹는다고. 진짜? 네. 그리고 제 분야에 왔을 때는 친정엄마. 그러니까 이 분야의 엄마 잘 챙기시고. 그거 너무 좋은 별명이시다. 네, 친정엄마였고 뭐 쫑이몽이 엄마로도 불리고 예. 아니면 갤럭시. 갤럭시요? 그건 왜요? 은하 때문에 은안데 은하.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어.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은 네. 달려라 허니입니다. 허니. 허니. 제 목표 지점을 보면 막 끝까지 달려가는 울지 않는다. 늘 웃으면서 달려간다. 해서 뭐 허니 같다 이런 게 있어서 달려라 하니의 네. 패러디군요. 그렇죠. 달려라 한이의 패러디 네. 허은하니까 허니. 네. 그렇군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실 때 한이 옷 입고 나오시면 그러게 그거 한번 해볼까 봐요. 허니 의원으로. 네. 여기 그렇죠. 뽑으셔야 되네. 그런 한이의 것도 트레이드마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원님이 이제 승무원 생활을 제일 먼저 네.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별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부를 그렇게 막 좋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뛰고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꼭 가고 마는 그런 허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학교 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전문대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문대에서 그 승무원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운항과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을 갔어요. 승무원으로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제 또 다른 제 2의 직업을 찾게 된 겁니다. 아니
의원님 이제 승무원 되실 당시에 네. 제가 알아요. 비슷한 또래니까. 네. 굉장히 그때는 승무원 되기가 어려웠던 시기. 맞아. 셌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5년 만에 그만두고 왜 다른 직업을 찾으셨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직업이었고 예. 끝까지 진짜 한 번 시작했으니까 달리려고 했는데 예. 허리 디스크로 제가 좀 쓰러지면서 진짜요? 네. 너무 열심히 뭐든 하면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리가 이제 이렇게 살짝 디스크로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비행을 못했습니다. 세상에. 근데 여기도 3년이면 진급하고 그 다음에 5년차 진급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목표는 여튼 끝까지 가서 저쪽 사무장 가야 끝까지 가는 되는데. 거였는데 3년 차에 설마 했는데 진짜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거 다 점수 좋았는데 병가 낸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무슨 직업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인 거죠. 아, 승무원 5년 차 하시고 그 직업을 찾았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승무원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놀란 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정말 다른 게 브랜드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브랜드. 그 나라의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브랜드? 파리에 간다. 파리에는 상징물이 있는 거고, 그쵸. 에펠탑이라는 상징물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안내해요. 그 걸어다니는 파리. 마치 교육받은 것처럼. 네, 그리고 영어를 못하더라도 제가 그 에펠탑을 얘기하는 걸 알면서 제가 승무원하면서 놀랐던 건 이 할머님께서 저를 그냥 끌고 가면서 버스가 오니까 이거 타자고 하면서 타고 그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가셨어요. 하와이에 갔는데 꼬마애가 정말 제가 봤을 때 한 5살 정도 되는 친구가 그 엘리베이터가 딱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렸는데 저보고 레이디 퍼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제가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 직업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도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면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우리나라 초창기 브랜딩 멤버실 것 같은데요? 친절 뭐 초기. 이런 건 거의 초창기죠. 초창기시죠. 네. 그러면 이제 박사까지 쭉 끝내시고 그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사를 마치면서 창업을 이분 대단한 분이시네. 그 사업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되신 거예요? 네, 사업을 그래서 한 20년 했습니다. 대단하시다. 학사만 마치고 바로 사업을 바로 사업을. 왜 이렇게 과감하세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서 몰라서 지금 하라 그러면 못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중성화된 동물들. 저는 이거 중성화도 그렇고 목소리 없애는 것도 그렇고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을 함께 해야 되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중성화에 대한 논의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길고양이를 이제 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성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작가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다루기 수월하도록 동물의 중요한 성적 본능을 거세하여 편집한다는데 아무도 당사자인 동물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중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함께 잘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이후에 칠백이가 겪었던 변화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네. 칠백은 친구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에게 건네는 말수도 함께 노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칠백이 기둥에 몸을 비비고 있으면 친구들은 괜히 한 번씩 툭 치고 지나가거나 먹이를 함께 먹다가도 칠백의 몫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꼭 빼앗아 먹었다. 칠백도 처음에는 화를 내고 자기 몫을 되찾아왔지만 여러 마리가 가세하는 통에 점점 많은 몫을 빼앗기고 결국 먹이 경쟁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다. 애정 전선에도 문제가 생겼다. 그게 중성화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읽어본 부분 중에 되게 짠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목소리를 잃은 매미가 너무 짠하더라고요. 네. 목소리를 잃었는데 이름이 왜 매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암컷 매미는 울지를 않는다네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인간의 편의를 원하자 동물은 목소리를 잃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그렇죠. 아파트 같은 데서 시끄럽다고 하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짖는 개를 봤어요. 이게 수술했는데 그러니까 소리가 변하는 거지. 큰 소리 상두가 나면. 고생했지 이런데 이렇게 짖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전기 목걸이 같은 걸 채웠대요. 못 짖게. 짖으면은 어머, 세상에. 전기가 살짝 오면 애들이 못 짖는데요. 모든 반려동물도 그렇고 반려인도 그렇고 비반려인도 그렇고 모두가 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네, 진짜 네. 중요한데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진짜 신선한 법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 싸이월드 추억보호법. 예. 그 대표 발의하셨던데. 네. 그 싸이월드에서 그 개인 데이터가 싹 지워져갖고 저도 주변에서 막 너무 맞아요. 속상해하는 사람들 네. 많이 추억이 다 만났어요. 사라진 느낌이잖아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가요? 싸이월드에 지금 이게 3,200만 명이 가입을 했었었고 예. 거기에 있었던 사진만 140억 장이고 예. 20억 개의 다이어리에 또 5억 개의 음원이 있대요. 근데 사실 아쉽게도 그걸 다시 받기는 쉽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미리 다운을 받지 않았으면. 네. 근데 이게 제가 추억법이라고는 했습니다만 과거의 법은 아닌 겁니다. 저희 뭐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또 다른 또 SNS가 많이 네. 생길 텐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추억들을 쌓잖아요. 저 이거 없어지면 완전 제 추억 다 날아가는 큰일 거예요. 나요, 제 그죠? 기록이 날아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 그리고 나의 추억들을 네. 보장받아야 된다. 아, 그렇네요. 네, 이것은 나의 디지털, 그러니까 데이터죠. 데이터 자산. 어. 내 데이터 자산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구나. 기존에. 예. 이미 근데 사실 이 법이라는 게 EU에서는 네.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해외 거는 다운받는 것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쯤은 다운을 받아놓는 게 좋으세요. 근데 잘 찾아야 돼. 여기 어디 이렇게 찾으면은 제 거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미리. 이게 철석까지 믿고 있을 저도. 일만은 아니야. 그렇죠? 그렇네요. 그 어느 생각을 안 순간에 그 해봤는데. 회사가 닫으면 그럼요. 날아갈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라이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기존의 SNS 지금 플랫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자산을 보호받고 어떻게 보안 유지를 하고 이 산업을 어떻게 키워갈까 이 부분을 과방위에서 좀 잘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의원님 평소에 SNS 소통을 참 잘하시는 의원에 분류되시더라고요. 네. 예, 유튜브 워낙에 안 방송도 하셔서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네, 유튜브 국회대학교. 홍보 좀 하세요. 네, 국회대학교를 우리 국회방송에서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네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국회대학교는 저희가 초선으로 왔는데 1, 2, 3, 4년 다니잖아요. 예. 대학도 4년이니까 신입사원, 신입생 1, 2, 3, 4학년을 한번 보여주면 그렇네요. 어떨까 해서 처음의 시도는 신입생 느낌으로 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의원들 같은 경우 맨날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늘 하던 그 정치 얘기랑 막 정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 국회를 설명해 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많은 그 구독과 좋아요, 뭐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와. 누구 유튜브를? 저도 국회대학교. 유튜브하고 다 네. 유튜브 합니다. 각자 지금 네, 얘기하는 각자.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의원님 의원님 거 것만 해준 거 지금 아니야? 홍보했겠어요? 구독, 좋아요. 아주 솔직한 거예요. 좋은 그렇죠? 겁니다. 네. 방송도 해야죠. 네, 각자. 네. 의원님 오늘 이제 재밌게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예, 그래서 초선 의원이고 비례대표 의원이신데 정말 하고 계신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사실 몇 개월 안 됐는데 엄청나게 일을 너무 많이 하신다. 일꾼이다. 네. 그 허리 조심하세요. 맞아요. 네,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들어와서 그 썼던 슬로건이 있어요. 네. 바로 보고 새로 쓰다.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예.
정치를 바라보고 뭐 미래를 새로 쓸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예. 앞에 다른 단어만 쓰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이미지라는 것도 사람들은 겉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바로 봐야지 그렇죠. 새로 쓸 수가 있는 네, 건데 네. 이제 정치 국회의원으로서 이 정치 제대로 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좀 새롭게 쓰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네, 허위평론가가 우리 네. 허은하 의원님의 인생책 개토의 주인 조금 이제 요약을 네. 해서 주시죠. 이 책을 쓴 지미준 작가가 2018년에 소설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첫 번째 장편 소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문체의 밀도나 이런 네. 것들은 아쉬운 점이 없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논의되고 있는 네.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 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를 동물의 시각에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 우화 소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통 우화 소설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건 이솝우화예요. 근데 이솝우화는 다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네. 실은 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처세잖아요. 네, 질문하고 또 답을 주는 소설이에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물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예. 그 논의의 출발점이 돼주는 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 이 책을 함께 보시면서 저는 영화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그렇죠. 옥자가요. 예. 있죠. 뭐 실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닌데 정말 똑똑한 슈퍼돼지입니다. 예. 정말요? 네. 옥자?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요. 돼지고기를 잘 못 먹게 돼요. 안 돼진 것 같고 이러다가 비건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물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예. 게 뭐 그냥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정과 함께 정을 나누는 사이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개토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지구의 주인이 꼭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 예,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의 힘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있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소개하는 현안과 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2016년에) 등장한 데드봇. 죽어가는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제작된 인공지능 로봇은 아버지 죽음 후에도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눌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 2017년 개봉한 영화 에이리언에서는 인간을 배신하는 AI 로봇이 등장하는데요. 이렇듯 AI의 명과 암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 AI가 인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관한 막연한 불안을 덜고 AI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AI와 인간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변화, AI가 만들어가는 미디어 콘텐츠 생산 현장,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필요한 제도 및 정책적 차원의 논의가 담겨 있는데요. AI를 공부하는 학생,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 AI와 더불어 살기입니다. 한국은 동시대 중국이나 유럽과 달리 조선시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인 소지를 관에 제출하는 등 남성과 동등한 법적 주체로 권리를 행사했음을 이 책은 처음으로 밝힌다. 이 책은 현존하는 600여 권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쓴 소원과 관련된 기록을 독해한 끝에 수많은 여성들의 사연과 법적 공방을 담아내는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노비에서 양반까지 신분과 관계없이 법적 주체로 인정받고 독립된 목소리를 내면서 법정에 섰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조선시대의 경직된 사회의 틀을 완벽하게 깨트리는 내용이 흥미를 자극하는데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어떻게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신분에 따라서 어떤 소원의 내용을 호소했을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젠더와 신분, 법 감정을 처음으로 연구한 이 책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는 시대. 그러면서 더욱더 주거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죠. 이 책은 미래 사회의 주거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해 봅니다. 미래에는 디지털 서비스가 알아서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기기를 조절해 미리 필요한 것을 준비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자들은 이를 퓨처홈이라고 합니다. 오전 6시 30분, 존이 일어나기 30분쯤 전이다. 디지털 침실의 지휘 통제 노드는 태양열로 작동하는 커튼을 천천히 열고 있다. 커튼이 열리자 외부의 빛 밝기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침실 북박이 등이 서서히 밝아온다. 유페이가 양치질을 마치자 욕실 세면대에 설치된 센서들이 그녀가 내뱉은 타액을 분석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혹시 모를 발병 여부를 진단한다. 이 데이터는 지역 재활센터에 전달돼 자동으로 확인받는다. 이 모든 것이 퓨처홈이 구현된 미래의 집인데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을 예고하고 있는 미래 주거 환경. 이 책을 통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나를 살펴보기인데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나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나를 알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은 현안과 책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본 모습을 알면 모두가 떠날 거야.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일을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 모든 감정은 낮은 자존감, 불안장애, 애정결핍, 완벽주의, 불안과 우울 등 이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럴 때일수록 어쩌라고 정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나를 파괴할 정도의 완벽주의적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조언하는데요. 어차피 높은 자존감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허상이니 너무 모진 잣대로 자기를 하대하지 말라는 거죠. 무너진 마음에게 따뜻한 용기의 말과 동시에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방법까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책과 함께 다친 마음을 조금 더 섬세하게 치유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오전이 상처투성이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오후도 상처투성이란 법은 없겠죠? 이 책은 우리 삶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을 성장의 발판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융 심리학 전문가인 저자 제임스 홀리스는 진정한 나로 성장하기 위한 21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계획은 왜 항상 실패하는가? 나는 어떻게 불려야 하는 존재인가? 일, 의무, 소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등 우리가 일상에서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재설정해주는데요. 집을 청소하고 낡은 옷을 정리하듯 우리의 축적된 과거와 삶의 태도, 무의식적 행동을 정리하게 도와주는 책. 오래된 나와 이별하고 진정한 나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을 이 책을 통해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로 일하는 저자 오은영이 일을 하면서 들었던 아픈 사연과 고통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며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깊이 분석하고 고뇌하며 쓴 책입니다. 이런 고통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 그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미움과 고통, 원망, 그리고 죄책감이 자라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그럴 때일수록 아주 조금만 힘을 내어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고 독자의 내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보라며 따뜻한 위로와 함께 명쾌한 조언을 건네는데요. 자주 마음의 길을 잃고 주저앉는 당신에게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조금은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